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서동아입니다. 저는 이 슈퍼컴퓨터 주로 이제 키스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널스크나 이제 엑세드에 속해 있는 그런 컴퓨터들을 사용했었고, 제가 이제 박사 받을 때 2011년에 키스티의 타키온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가 아마 그 컴퓨터가 없었으면 박사를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컴퓨터가 왜 소재 개발하는데 이런 컴퓨터가 필요하냐, 저희는 활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컴퓨터들이 최근에 AI가 소재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이 슈퍼컴퓨터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리튬 2차 전지 소재 쪽 분야에 한정지어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리튬이온 전지하면 뭐 저희가 핸드폰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전기차까지 이제 다 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이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한 이 세 분이 이제 201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공학적인 적용이 된 리튬이온 전지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각 세 분의 어떤 역할, 이제 소재, 새로운 소재, 그 전까지 없던 이런 소재를 이제 개발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주로 소재하면 양극 캐소드 소재, 그리고 애노드 소재의 어떤 중요성을 이 세 분들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면서 이제 1991년 소니에서 상용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발한 소재를 이용해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뭐 핸드폰, 뭐 워크맨이라든지 MP3, 핸드폰 이렇게 주로 소형 전지 위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라고 하면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주식 때문에 워낙 이제 유튜브만 가더라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작동 원리입니다. 저희가 이런 두 소재 사이에 리튬이라는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장이 되면서 그 전압차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이온은 내부적으로 이동을 하고 외부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그 전자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할 때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한다든지 혹은 충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내에 리튬이 빈 공간에 잘 들어가고 다시 빠져나오고 하는 이 전극 소재, 캐소드 애노드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리적으로, 정기적으로 단락을 시켜주는 분리막, 그 리튬이온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해질, 지금은 주로 이제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을 이제 저희가 4대 소재라고, 배터리 4대 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재의 어떤 중요성이 뭐 리튬이온 전지가 이제 그 전에 91년에 저희가 개발이 됐지만 그 초창기에는 휴대성 위주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저장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환경 문제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런 에너지라고 하면,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면 보통 뭐 저희가 낮 시간에 태양 전지를 통해서 생산한다든지 뭔가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시간대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저장 매체인데요. 에너지 저장 매체. 가장 이제 많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휴대용 어떤 디바이스의 에너지 저장 매체로 사용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더 나아가서 스마트 그리드, 각 집집마다 이런 태양 전지 패널이 있고 이제 낮 시간에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저장해 놨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이런 전기차도 충전하고 또 요리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그리드 형태까지 대용량화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뭐 하나의 이제 가장 큰 마켓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전기 자동차를 보면 여기서 지금 한 1년에 새로운 차가 몇 천만, 9천만 대, 8천만 대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면 점점 전기차 비중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23년 말에 보면 유럽에서는 한 11% 정도 신차 대비 전기차의 비중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까지 한 20% 전기차가 거의 한 절반 정도 신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전기차의 그 에너지 저장 매체인 리튬이온 전지의 어떤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하긴 한데요. 이런 수요가 이제 앞으로 변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배터리에서 이제 코스트를 분해해서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은 코스트를 차지하는 게 소재입니다. 뭐 거의 63% 정도 소재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4대 소재들이 거의 한 90% 가까이 이 셀 코스트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전기차 사면 5천만 원 저렴한 보조금을 받아서 사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고, 그 중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배터리 팩이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90%는 소재 비용이라고 소재 비용 중에 이 4대 소재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 시장이 지금 뭐 24년이면 한 80조 정도 되면 이게 거의 2배 정도, 한 2030년까지는 증가해서 한 150조까지 증가하리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시장을 보면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런 전지 3사,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 회사가 이제 이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거의 한 5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시장을 사실 제외한 거고, 중국 업체인 CATL이 지금 점유율을 무섭게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저가라든지 기술은 없지만 이제 대량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생산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더 이제 국내 업체보다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 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이제 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소재 분야에서의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이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 이 배터리 소재인데요. 근데 이 소재 측면에서 이노베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91년에 상용화된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그라파이트가 이제 노벨상을 받은 그런 물질인데, 이 소재들을 고정해두고 이 소재를 조금 더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팩을 공학적으로 잘 만든다든지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성능을 높여왔습니다. 여기 X축이 지금 시간, 연도이고요. Y축은 무게 대비해서 얼만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이제 얼만큼 한 번 충전으로 먼 거리를 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거의 이제 동일한 소재를 써서 낼 수 있는 성능은 지금 끝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을 지금 로드맵에 따라서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재라는 게 사실 30년 동안 똑같은 소재를 왜 쓰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사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게 매우 어려운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어느 정도 들고 왔는데요. 뭐 네이처 머티리얼이라는 국제적인 이제 저널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보통 소재라는 게 연구실에서 발견이 되고 상용화되기까지는 18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저희가 공학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대표적인 그런 소재들을 이렇게 뭐 통계를 보면 리튬이온 전지도 사실 한 76년 정도에 처음 소재를 개발하고 상용화는 91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전히 저희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소재에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려면 사실 많은 자본과 그리고 이 연구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사실 뭐 회사들에서, 우리 국내 회사들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게, 이런 지금 출산율이 줄고 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수가 이제 줄고 이제 곧 반토막이 날 텐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오는 연구원 수가 줄어들 거고, 그럼 졸업해서 회사에 가서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뭐 한 10년 내로 이런 위기가 이제 인력이 확 주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한 10년, 20년 전에는 저희가 뭐 거의 주말까지 밤늦게까지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52시간, 아마 앞으로는 이게 더 줄어들어서 한 40시간까지 갈 텐데, 이 소재 연구에 있어서 이런 맨파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소재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적은 인력과 자본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인류가 지금까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16세기 같은 경우에 연금술 같이 우연찮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소재에 요구되는 그런 특성이 정말 낮았습니다. 그냥 뭐 하다가 잘못 실험하면 나오는 새로운 소재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더나 이제 뭐 저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물리 법칙이라든지 화학 법칙을 이용해서 저희가 소재를 예측하고 뭔가 상상하고 이론적으로 이 새로운 소재를 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과학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컴퓨터의 발전과 이런 과학의 발전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실험을 안 하더라도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든지 물리 법칙을 풀게 되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험 없이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20세기 말부터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소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법들을 이 랭트 스케일과 타임 스케일로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제품 스케일에서 이런 매크로 스케일한 파이널 엘리멘트 메소드, 유한요소법이라든지 스케일을 정말 작게 가져가서 원자 레벨에서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이 전자로, 원자라고 하면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소재 내에서 정말 그 옹스트롱 단위, 뭐 10의 마이너스 10승까지 작아지는 단위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법까지 다양한 이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재의 어떤 원천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방법들이 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이런 제일원리 계산, First Principle Calc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일원리라고 하면 다른 가정 없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칙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여기는 계산입니다. 계산이라고 하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처럼 그 정도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붙인 게 First Principle Calculation입니다. 요 시뮬레이션, 이제 요 전산모사 기법은 양자역학 기반으로 사실 예측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 여기 이제 에너지가 있고 또 전자의 분포, 웨이브 펑션이 있습니다. 소재 내에서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상태에서의 에너지와 전자의 분포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이 소재의 특성, 뭐 구조라든지 전자에 따른 뭐 소재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양자역학 기반으로 저희가 많이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촉매 등에 쓰이는 방법론입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저희가 그냥 풀기에는 사실 불가능하고, 이제 이런 소재에 대해서 98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콘, 그리고 샴, 그리고 뭐 포프리라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
덴스 펑셔널 티오리, 밀도 범함수 이론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소재에 대해서 풀게 되면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상용화된 패키지들을 보면 바스프라는 패키지와 퀀텀 에스프레소, 이거는 무료로 이렇게 풀려 있는 코드고,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요 세 코드가 아마 전 세계 슈퍼컴퓨터의 한 70% 정도를 점유한다고 들었습니다. CPU로 되어 있는 그 슈퍼컴퓨터를 소재라든지 물리, 화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량이 70% 정도니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방법론과 또 슈퍼컴퓨터, 저희 감사하게도 이제 키스티에서 누리온이라는 이제 그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해주셨고, 또 차세대 슈퍼컴퓨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주시는데, 이런 슈퍼컴퓨터를 저희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재 개발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구적으로 이제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배터리 소재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만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에서 이제 중요한 특성들을 저희가 실험 없이 이런 계산, 원자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그걸 지배하는 어떤 수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수식을 푸는 게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하게 되면 이 소재에 대해서 이 소재가 좋은 소재인가,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는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실험 없이도 이 소재에 대한 특성을 예측하고 좋은 소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뭐 하나의 예시를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원자들이 이 소재 내에서 다른 원소들, 원소라고 하면 뭐 저희가 주기율표에 나오는 다른 원소들이 구조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배열된 원자들이 서로 이제 어떤 인터랙션을 가지면서 전자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것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결합이 이 전자 배치에 영향을 주고 또 소재의 특성을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 원자 배열을 저희가 소재를 합성하게 되면 가장 안정한 상태로 이 배열이 되는데, 이 배열을 저희가 뭐 원자를 모델에서 원자 위치를 바꾸든지 원자의 종류를 바꾸는 건 실험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계산적으로는 매우 쉽습니다. 그냥 코드의 줄 한 줄 바꾸는 정도인데요. 여기 원자 배치가 바뀌었을 때 구조라든지 전자 분포라든지 성능이,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가 시스테매틱하게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재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는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걸 저희가 아티피셜하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더 좋은 소재를, 양극 소재를 개발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이런 연구들이 이제 슈퍼컴퓨터만 이용해서 이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냈을 때 실험적으로 정말 많은, 뭐 전 세계적으로 1000그룹, 몇백 개, 수백 개의 그룹이 1000편 이상의 논문에서 저희 연구를, 후속 연구를 진행할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MIT에 있을 때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그 당시에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버클리 가서 이제 제가 널스크라는 슈퍼컴퓨터 이용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과연 이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실험이라든지 개발 시간을 단축을 시켜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모델을 세운다는 건 결국 실험에 있는 현상을 간단하게 이런 원자 레벨로 가져와서 이제 이 원자 구조를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이 소재에 대한 특성과 또 원자 단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를 기반으로 또 예측을 기반으로 더 좋은 소재를 뭐 수백만 개 중에 좋을 수 있는 소재를 몇 개만 뽑아서 저희가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이 디자인된 소재만 저희가 뽑아서 실험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실험을 엄청 줄여줄 수 있고, 또 여기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이 피드백을 다시 돌게 되면 소재를 훨씬 빠르게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리튬이온 전지 이런 전기차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전해액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액체가 사실은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연료가 이제 배터리가 열이 나면서 이게 그 발화의 3대 요소, 뭐 열과 산소와 그리고 탈 것, 이 세 개에 만족하게 되니까 이렇게 폭발하는데요. 이 폭발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이제 쉬운 방식은 탈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유기 그 전해액을 무기, 그냥 이런 세라믹 소재로 바꾸게 되면 사실 폭발하지 않게 저희가 만들 수 있고, 요즘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전고체 전지가 이런 안전한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액체 대신에 고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딱딱하고 또 원자가 어떤 액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고체에서는 훨씬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빠르게 할 수 있는 소재를, 새로운 소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소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와서 어느 정도 액체 전해질과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는 소재를 실험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되게 반복 실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연구입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단순히 원자 위치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원리 계산이라는 방식을 쓰게 되면 이 원자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이 소재 내에서 리튬이라는 이온이 얼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고체 전해질에 적합한 소재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고요. 이 소재에 대해서 이제 시간마다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계속 풀어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재에서의 어떤 이온이 움직이는 속도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소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소재가 적합한 소재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에 앞서 이런 계산을 하게 되고, 계산을 했을 때 좋을 수 있는 소재를 제안을 하면 이제 실험팀에서 이걸 저희가 이제 뭐 2012년에 계산적으로 제안이 됐으면 몇 년 후에 이걸 합성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를 찾아나가는, 이제 타겟으로 찾아나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조합이 정말 많습니다. 뭐 저희가 다른 원소들을 섞어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실험을 해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가능성 높은 몇몇 개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실험을 해보면 빠르게 이제 소재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좋은 게 후보군들이 몇백만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집어넣고 병렬적으로 뭐 하루에 10,000개씩 이 CPU가 저희가 뭐 몇만 개가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 10,000개에 대해서 이 소재를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00개 중에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 없이 좋은 소재 10개만 찾아서 이걸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보게 되면 뭐 거의 0.01% 정도의 훨씬 적은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소재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슈퍼컴퓨터가 저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십만 개가 되면
제가 CPU 1000개를 생각을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조합이 정말 많아지면 사실은 되게 파워풀하지만 슈퍼컴퓨터 가지고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마 다음 패러다임이 이 머신러닝 혹은 AI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알파고가 나온 이 시점에부터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적용해서 뭔가 가속화시켜 보자라는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적으로 하게 되면 200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소재군에 대해서 DFT를 이용하게 되면,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 한 10년으로 줄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걸 더 줄여서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예측을 하게 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11월 말에 이런 신문을 이제 났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 만든 그 팀에서 소재 특성을 예측하는 그런 구글 롬이라는 모델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못 찾았던 그런 소재, 뭐 초전도체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 소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유망한 소재를 저희가 인류가 지금까지 찾은 새로운 소재라는 게 한 15만 개 정도인데 여기서는 38만 개를 새롭게 찾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AI가 어떻게 새로운 소재를 찾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의 기본 정보,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배열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저희가 조성이라든지 결정 구조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소재 정보, 이거는 실험 없이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으로 이 소재를 정말 합성하고 어떤 실험 장치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한 소재당 뭐 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려서 이 데이터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쌓아 나가게 되면, 이제 정말 심플하게 보면 이 데이터의 특성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이런 2차원식으로 피팅이 가능하고, 이게 데이터의 어떤 디멘전이 커지고 하면 결국은 요걸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앞서 저희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든지 긴 시간이 걸리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 특성을 측정했지만, 예측했지만, 이 모델을 이용하면 단순히 그냥 이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X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X를 넣어주면 Y는 뭐 몇만 개도 1초 내로 이렇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는 그 소재에 대해서만 실험이라든지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정이 이 소재 데이터가 있으면입니다. 이게 소재 데이터라는 게 사실 구글이나 뭐 메타, MS 같이 어떤 언어라든지 이미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뭐 수억 개, 수천억 개가 되지만 소재 데이터는 많아봐야 100개. 뭐 가장 이제 많다라고 얘기하는 머티리얼스 프로젝트,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머티리얼스 지놈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시작한, 제가 이제 MIT에 있을 때 그 그룹에서 이제 머티리얼스 프로젝트라는 걸 냈었는데요. 2005년부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모아갖고 초창기에는 이 소재 데이터가 몇백 개 수준이었다가 이제 슈퍼컴퓨터가 많이 확보가 되고 하면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쭉 이렇게 생산해내는, 지금은 이제 몇십만 개까지, 몇십만 개 이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AI 쪽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영구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실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그런 모델을 개발한 것이고, 이런 소재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는 누구나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소재 데이터가 사실은 아까 시뮬레이션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시뮬레이션을 예측하더라도 실험적으로 이걸 눈에 보이는 혹은 쓸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험적으로. 그럼 앞으로 이 연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구자도 줄어들고 일하는 시간도 줄어드는데, 아무리 이 AI가 수십만 개 소재를 예측을 하더라도 이 소재를 합성을 할 연구자가 있을까? 지금까지보다 훨씬 인력이 줄어들 테니까 이거를 사람인 연구자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개발하도록 해보자라는 게 요즘의 어떤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시기에 이제 신문에 난 이제 기사인데요. 이게 로봇이 새로운 소재를 합성하고 발굴한다. 버클리 랩,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이제 보고한 그런 이제 구축한 이런 로봇 실험실입니다. 사람 대신에 로봇이 실험을 하고 AI가 연구자의 두뇌 대신에 어떤 상황 판단과 그 다음 실험을 디자인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슈퍼컴퓨터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소재를 찾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나가는데 이게 슈퍼컴퓨터, 널스크라든지 엑세드 컴퓨터를 이용해서 쌓아나갔고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AI를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GPU를 사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은 소재를 이 AI가 제안을 하면 이제 로봇 실험실이 이걸 합성하고 분석해서 AI가 판단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할지를 이렇게 쭉 해결해 나갑니다. 여기 이제 뭐 영상을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요. 로봇이 실험을 하면 얼마나 잘할까라는 거,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로봇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장치, 연구자가 사용하는 장치를 로봇이 그냥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험 시료들을 이렇게 혼합하고 또 섞고 준비하는 이 역할이 되게 손도 많이 가고 노동 집약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이걸 모두 다 이제 이 로봇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퇴근하고도 이 로봇은 계속 일할 겁니다. 365일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데이터도 쌓아나가고 또 실험적으로 새로운 소재로 개발하고 또 AI가 특허도 쓰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향이고요. 기존의 장치들을 이런 로봇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상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걸 이제 대신하고 되게 고온으로 올라가는 이제 장치이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굳이 이제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하지 말고 로봇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방식으로 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들 몇 개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 마무리를 드리면 이 초고성능 슈퍼컴퓨터, 주로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한 게 CPU고 아마 차세대 슈퍼컴퓨터는 CPU보다 GPU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그 계산화학, 제이롤리 계산이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양자역학 시뮬레이션이 지금까지는 CPU 기반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앞으로 GPU 쪽으로 많이 이제 최적화되어 나가고 있고, GPU 그런 슈퍼컴퓨터가 구축이 되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연구자들은 소재라든지 물리, 화학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의 연구한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또 적은 자원과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연구, 더 넓은 영역을, 지금까지 탐색되지 않은 영역을 저희가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라든지 새로운 물리 법칙, 화학 법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소재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많이 쌓을 수 있으면 이게 앞으로 이제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인공지능으로 확장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소재 패권 시대에 리드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예측한 소재를
이제는 로봇과 AI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런 실험실이 이 소재 실험을 해주고 이 슈퍼컴퓨터와 이런 로봇 AI가 연구하는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거두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제 앞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스프 같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GPU 포팅을 일부라도 오프로딩 하려고 노력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CPU, 제가 키스티 프로포잘 리뷰할 때도 항상 느끼지만 CPU 도미넌트한 걸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왜 그런 포팅 액티비티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아직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 LBNL이나 이런 너스크 커뮤니티에서도 사실 이런 도메인 스페시픽 엑셀레이터 같은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DFT 같은 거나 바스프 커뮤니티 같은 오픈 소스 기반의 이 매터리얼 사이언스 굉장히 큰데 아까 말씀한 70% 가까이 쓰는데 네. 혹시 DOE 차원에서 특히 LBNL이나 네. 차원에서 이런 엑셀레이터를 좀 활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7년에 버클리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널스크에 바스프를 GPU에서 최적화하고자 하는 그 일만 하는 프로덕트 연구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최근에 이제 누리온에서 이렇게 벤치마크를 해보면 저희가 되게 무거운 바스프 계산을 돌릴 때는 효율이 나오거든요. GPU를 쓰면 당연히 빠른데 가격 대비, CPU라든지 GPU 가격 대비해서 효용성을 보면 굳이 GPU에서 비싼 GPU에서 돌려야 되나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거대 계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GPU를 써야 되고 효용성이 거기까지 나오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십만 개를 병렬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CPU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점점 최적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근데 CPU 기반으로 많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